지난달 주택 매매와 전세 가격 상승세가 모두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고 집값이 하향 안정되고 있다 이렇게 단정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와 경기도 일부 지역은 여전히 매수세가 몰리는 분위기가 역력해 보이기 때문이죠. 4월까지 누적 집값 상승률을 보니까 지난해 2배를 이미 넘었다고 하는군요. 좀 더 긴 시각으로 보면 과열된 시장 상황이 최근 한두 달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죠. 집값 움직임과 함께 부동산 시장 전망해 보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의 김인만 소장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전반적으로 매매가가 주춤한 이유는 아무래도 보유세 부담이 크게 작용을 했고 다음으로는 주택 공급 확대 방침 이런 게 영향을 줬다 이런 분석이 좀 지배적인 것 같은데 소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일단 상승세가 둔화된 거는 맞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둔화가 됐는데 이게 하락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승세가 둔화가 된 거고 일부 지역들 개발 호재가 있는 목동이라든지 여의도 재건축 단지라든지 아니면 시흥 안산에 교통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들은 또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전체적인 대세 상승이 되기에는 이제 작년, 재작년하고 조금 다른 양상이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규제가 너무 많고요. 대출 규제가 지금 더 강화되고 있고 세금 규제도 이게 보유세만 높은 것이 아니라 이게 취득세도 굉장히 부담스럽고요. 3주택 이상이면 12%나 되거든요. 그러면 2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게 되면 취득세만 2억 4천만 원을 내야 되기 때문에 사는 단계부터 굉장히 부담스럽고 보유도 부담스럽고 올 6월 1일 넘어가면 이제 양도세도 또 더 강화돼서 3주택 이상이 되면 최고 75% 양도세율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다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거의 자살행위나 다름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최근 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수요층 자체도 굉장히 얇아진 상태.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들, 정비사업 개발이라든지 지하철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으로 그나마 남은 수요들이 이렇게 갈아타기 수요들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재건축 시장을 짚어볼게요. 특히 서울 지역 말이죠.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한 이후에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세훈 효과라고 해서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사실 오래된 얘기입니다. 실제 최근 시장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한데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재건축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더 사는 매수세가 강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얼마 전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연장된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을 비껴간 지역은 오히려 가격이 오르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식의 시장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 전문가로서 어떻게 시장 진단하고 계십니까? 일단 전체 시장 전체가 이렇게 들썩이고 움직이기에는 규제도 너무 많고 여전히 수요층 자체가 한계가 있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개발 호재나 뭔가 될 만한 곳들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할 때는 이제 새 아파트들 굉장히 선호도가 높죠. 왜냐하면 전세 가격이 굉장히 높고 새 아파트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새 아파트 아니면 아예 그냥 개발이 될 만한 가능성이 있는 기대감이 있는 오래된 아파트를 선호하는데 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규제 굉장히 많이 누적이 된 상태이고 가격 자체가 워낙 높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갭 투자하기에는 좀 좋은 부분이 있지만 3주택 이상 또는 취득세가 너무 높아서 최근 새 아파트를 다시 사기에는 실수요자 아니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최근에 키포인트가 뭐냐면 정비 사업이거든요. 정부는 공공 재개발을 하겠다. 오세훈 시장은 민간 규제를 풀어서 정비 사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키워드를 던진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 세력,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정비 사업 호재가 있는 지역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고 다주택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똘똘한 한 채를 가야 되는데 그 똘똘한 한 채가 어디냐면 과거에는 지역, 버블 세븐 지역 이렇게 갔지만 최근에는 이제 서울은 전체적으로 다 똘똘한 지역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서울 안에서 그런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들, 서울은 지하철 호재가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고요. 오히려 경기도는 그 지하철 호재가 큰 영향을 주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재건축, 재개발 가능성이 있어서 향후에 새 아파트가 되는 곳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면서 했던 얘기가 어쨌든 규제 완화 가능성을 이제 여러 가지 언급을 하면서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민간 주도의 재건축 재개발 말이죠. 그러면서 가장 첫 번째로 잠실주공 5단지가 오세훈 시장 취임 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식의 분석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과 관련해서 수권소위원회 상정 요청이 있었는데 사실상 반려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해요. 이건 무언가
그동안 예상했던 바와 조금 다르기 때문에 네. 글쎄요,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는 일단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이게 잠실제공 5단지 입장에서는 기대가 굉장히 컸거든요. 이게 네. 시장이 바뀌면 박원순 시장께서 이제 전 시장께서는 계속 좀 부정적인 입장, 뭐 여러 가지 기부 체납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불리한 조건을 많이 요구했기 때문에 시장이 바뀌면 이제 일사천리로 진행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컸는데 어제 반려가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을 것 같고요. 뭐 심한 경우는 뒤통수 맞았다, 뭐 발등에 찍혔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오세훈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복잡한 상황에 빠진 것 같아요. 규제 완화 시그널을 던져줬는데 물론 뭐 정치적인 입장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당선도 돼야 되고 소신일 수도 있겠죠. 소신일 수도 있는데 전제 조건은 시장이 안정이 돼야 되거든요. 아무리 규제를 풀어주고 싶고 민간 정비 사업을 활성화시켜서 공급을 확대하려고 해도 시장이 들썩이게 되고 이게 투기 조짐이 보이게 되고 집값이 불안정하게 되고 서민 주거 안정에 상당한 불이익을 주게 된다면 어느 누가 서울시장이 되고 대통령이 되더라도 섣불리 규제 완화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지금 한 2, 3주 됐나요? 홍남기 부총리께서도 집값이 안정되고 있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집값을 자극했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잘못하면 최근에 3년, 4년 동안 집값을 못 잡은 책임을 오세훈 시장이 다 뒤집어 쓰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복잡한 속내. 이걸 추진하자니 투기가 생기게 되고 멈추자니 발등을 찍었다는. 그래서 지금 투 트랙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토지거래 허가를 묶어서 일단은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신호를 주면서 네. 최근에 또 아시아 선수촌 같은 경우는 지구 단위 계획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겠다라는 의지는 보여주면서 전제 조건은 시장이 안정되어야만 나는 하겠다라는 신호를 주고 있어서 약간 숨고르기 양상이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세 시장 질문 드릴게요. 네. 전세 가격 상승폭이 전국적으로 보면 넉 달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전세 가격 서울 지역 전망 지수라는 것도 있는데 100 이하로 떨어졌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하락 전망이 더 높다.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분들이 많다는 뜻이겠죠. 네. 그러면 전세 가격이 지금 안정됐느냐라고 단언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게 임대차법 시행된 지 이제 아직은 뭐 얼마 되지 않았지만 네네. 임대차법 시행된다 그 전후로 해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지금 하락 안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착시 효과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고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저는 좀 착시 효과에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 심리가 굉장히 간사해서 조금이라도 안정이 되면 심리 지수는 금방 이렇게 효과가 나오고요. 조금만 불안해지면 또 전세 가격이 더 오를 것이다. 매매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망 지수에 대해서 저는 크게 뭐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는 않고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라고 하면 최근에 이제 약간 안정된 거는 사실이거든요. 통계를 네. 보면 왜 그러냐면 일단 계절적인 요인이 있고요. 예전 같은 경우는 뭐 봄 이사철이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봄 이사철이 없어졌고 거의 뭐 가을, 겨울 이사철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사할 사람들은 다 이사를 했고요. 작년 이제 임대차 입법이 통과가 되면서 이제 굉장히 시장이 혼란스러웠죠. 특히 소급 적용, 계약갱신 청구권 소급 적용이 되면서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졌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들이 2년이 지나면 계약갱신 청구를 할 수가 있고 받아줘야 되는구나. 상당히 익숙해진 상태고 또 2+2가 되면서 대부분 이게 연장이 됐어요. 연장이 되다 보니까 통계적으로 굉장히 안정된, 왜냐하면 연장이 될 때 계약갱신 청구가 될 때 5% 이내로 상승이 제한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안정된 수치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 뭘 주목해야 되냐면 새롭게 계약되는 부분, 완전히 계약이 만료가 돼서 새롭게 전세집을 구해야 되는 분들은 여전히 새 집은 굉장히 전세 가격이 높아요. 그래서 부담이 굉장히 큰데 이게 통계의 착시 효과로 이게 통계에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사를 가야 되는 분들은 내가 기존에 살던 집에 대해서 전세 가격을 굉장히 높게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예 그냥 지역을 옮겨버린다든지 집을 바꾼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생기고 있어서 착시 효과고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점은 서울의 입주 물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올해가 반토막 정도 나고 있고요. 내년에도 감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의 씨앗은 남아있다. 그리고 우리 과거 사례를 보면 전세가 뚝 떨어지는 경우는 입주 물량이 많이 나올 때였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우상향을 했거든요. 그래서 매매 시장은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또 집값이 꺾이기도 하는데 전세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오히려 시장이 어려워지게 되면 매매 수요가 전세로 돌아서게 되면서 오히려 전세는 지속적인 강세를 보이는 양상이 있어서 이 단기적인 현상만 보고 이게 안정이다 이렇게 속단하기는 이를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마지막 질문 대출 질문을 드릴 건데 얼마 전에 금융당국이 DSR 확대 계획 내놨어요. 네. 근데 이제 DSR을 뭐 어쨌든 버는 만큼 갚을 수 있는 능력만큼만 빌려주겠다는 게 DSR의 뭐 쉽게 말하면 의미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이걸 차주별로 또 적용한다고 네. 했단 말이죠. 네. 이렇게 되면 글쎄 이거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모르겠는데 소위 돈이 더 필요한 사람들이 대출받기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방향성을 보면 맞거든요. 소득이 있는 사람, 잘 버는 사람이 상환 능력이 높으니까 가계부채 안정성,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DSR이 필요한데 먼저 DSR이라고 하면 우리가 소득 대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버는 만큼 상환할 수 있는 능력만큼 빌려주겠다는 건데 네. 기존의 DTI보다는 이제 신용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더 강화됐단 말이에요.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까지 포함을 시켰는데 원리적으로는 맞는데 원칙적으로는 이제 가계부채 시장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인 건 맞는데 문제는 최근에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돈이 부족해서 대출을 받는 것이잖아요. 돈이 많으면 굳이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는데 최근에 30대들 연끌을 보면 집값은 오르고 나는 집을 살 수가 없고 돈이 필요하니까 신용대출까지 받아가면서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까지 받아가면서 주택을 구매해야 하는데 이 길이 막혀버린다. 결국에는 원칙적으로는 바람직하지만 이게 공정의 문제, 불공정의 문제, 양극화의 문제 입장에서 보자면 오히려 소득이 높은 분들은 더 여유로워지고 소득이 부족한 진짜 대출이 필요한 저리 대출이 필요한 분들은 오히려 더 사적 금융으로 더 내몰리는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서 정부 당국도 진짜 필요한 실수요자를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김인만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